하연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킹 아연 21세기 외국 영화 악역 베스트 10입니다. 네, 원맨쇼로 작품 전체를 휘어잡은 배우도 있고요. 미친 존재감으로 주인공마저 묻히게 한 그런 명품 조연 배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사상 최고의 악역을 꼽는다라고 했을 때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악역이 갖고 있는 특정한 캐릭터의 중요성이나 이런 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영화 전반적으로 예를 들면 뭐 볼드모트 같은 거, 타노스 같은 캐릭터, 골룸 같은 캐릭터 이런 진짜 캐릭터들이죠. 없으면 절대 안 되죠. 영화 역사상 너무 중요한 21세기 어떤 그 오락 영화들, 대작 영화들 얘기할 때 꼭 집어넣어야 될 캐릭터잖아요. 근데 물론 연기를 잘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캐릭터들을 연기한 배우의 연기가 과연 최고의 악역 연기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기준이 있을 수 있죠. 연기에 집중해서 배우가 악역을 얼마나 훌륭하게 연기적으로 소화했는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10명을 골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작품은 다 좋았다고 볼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한국 영화 사실 저희가 이전에도 한번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한국 영화 악역 베스트 7을 했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어떤 영화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악마를 있거든요. 보았다 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서의 그 악역만큼은 정말 감탄스러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분리해서 볼 수도 있어요. 이 악역이라는 것도 사실 약간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킨 피닉스가 연기했던 조커에서의 그 조커는 악역인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조금 애매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미국에 현존하는 어떤 예전에 부통령을 했었던 바이스라는 딕 체니를 다뤘던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때 바이스라고 지칭이 되는 부통령인 딕 체니라는 사람은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기 때문에 굳이 얘기하면 악한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에서 그 연기를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또 이제 말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악역 연기에 집중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박진감 넘치게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0위 가겠습니다. 네. 데어 윌 비 블러드, 폴 다노, 일라이 선데이죠? 그러니까 폴 다노가 1인 2역을 했죠. 그 쌍둥이인데 그 폴 선데이가 있고 일라이 선데이가 있는데요. 1인 2역 그 쌍둥이 역할을 전부 다 했는데 처음에 먼저 등장하는 건 폴로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일라이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확연하게 다르게 연기를 하죠. 이 영화를 찍을 때 폴 다노가 23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나이고 그런 상황에서 상대 배우가 누군가 하면 당대에서 가장 연기를 엄격하고도 가장 휘황찬란하게 하는 다니엘 데이루이스. 다니엘 데이루이스랑 같이 합을 맞춰서 연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 배우 입장에서는 정말 완전히 쫄리는 경험이었을 거예요. 실제로 원래 이 배역을 맡아서 연기를 뭐 리허설도 하고 했었던 배우가 있었어요. 다른 배우가. 소문에 따르면 다니엘 데이루이스와 합을 서로 이렇게 겨루다가 상대 연기를 받는 데서 너무 압도감을 느껴서 본인 스스로가 포기했다는 후일담이 있습니다.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스스로가 정한 어떤 엄격한 틀 안에서 완벽하게 캐릭터를 구축해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건데요. 어쨌건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소문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감독은 부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얼마나 그런 연기적으로 살벌한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으면 그런 얘기가 나왔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건 이 영화를 지금 다시 보아도 폴 다노가 다니엘 데이루이스보다 더 훌륭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 데이루이스를 맞이해서 하는 폴 다노의 연기가 전혀 위축되지 않은 연기를 자기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다는 면에서 굉장히 놀랍다라는 거고요. 폴 다노가 이런 식의 어떤 소위 말하는 성격 연기라고 할까요? 이런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악역을 잘해서 예를 들어서 노예 12년 같은 연기를 봐도 거기서도 악당 연기를 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노예 12년에서 폴 다노가 했던 악역 연기는 좀 더 장르적이에요. 근데 이 영화에서의 악역 연기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더 입체적이고 독창적인 측면이 있고요. 이 영화에서 이제 일라이 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 성직자 이런 거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성직자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성직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 했던 사업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니엘 데이루이스랑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처음 봐서는 가짜 종교인과 그 다음에 굉장히 냉혹한 잔인한 어떤 그런 자본가의 싸움처럼 보였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냥 자본가 두 사람 혹은 사업가 두 사람이 싸운 것 같은 둘 다 이제 냉혹하게 이를 데가 없죠. 그런 어떤 장면의 연기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영화에서 이제 최고의 장면은 재래식을 할 때 그 장면을 보면 그 장면에서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너무너무 끝내주는 연기를 합니다. 미쳤죠. 네. 근데 카메라도 다니엘 데이루이스를 집중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프레임 바깥에서 목소리만 들리는데도 연기를 너무 잘해. 폴 다노가. 그 장면에서 사실은 폴 다노는 이전에 이 다니엘 데이루이스 때문에 극 중에서 뭐라고 할까요? 모욕감을 당했잖아. 여러 번 좌절감을 겪고. 그래서 기회다,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 세례식을 빙자해서 막 따기도 때리고 그렇죠? 모욕을 주고 스스로가 죄인인 걸 사람들 앞에서 토라해서 망신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카메라는 약간 로우 앵글로 그 인물의 어떤 사악함을 보여주게 되는데 성직자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악마적인 어떤 짓거리들을 그 장면에서 해내는데 폴 다노가 진짜 훌륭하게 연기하죠. 에너지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렇죠. 폴 다노는 사실은 데뷔 직후부터 이런 연기를 너무 잘해서 오히려 이렇게 선하고 순하고 이런 연기를 나오면 좀 약간 다르게 보이기도 하는데 근데 사실은 폴 다노가 이런 뭐 악역이나 이런 아주 특이하고 뒤틀린 그런 연기만 잘하는 게 아니라 러브 앤 머시 같은 작품을 보게 되면 물론 거기서도 이제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굉장히 연기를 깊게 잘하는 배우예요. 그의 어떤 훌륭한 악역 연기를 보여준 이 작품을 11호 꼽았습니다. 9위입니다. 네.
미스트의 카모디 부인이죠. 마샤 게이 하든. 정말 사악한 여성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스트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집중되는 측면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들죠. 사람들이 싸워야 했던 것은 다른 차원의 문이 열려서 들어오게 된 괴생명체하고 처음엔 싸우는 것처럼 보이는 SF 보였는데 네. 사실은 그런 조건 하에서 이 밀폐된 공간 속에서 일종의 사회 실험실 같은 이 마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광기와 편견과 혐오의 어떤 그런 인간 사이의 어떤 충돌을 다룬 작품으로 보이죠. 어떻게 보면 약간 사회심리학적이라고 할까요? 쭉 몰입해서 보니까 후반부에는 저라도 정말 선동당했을 것 같다는 그런 미친 연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저희 그 미신을 다루었던 예. 이 영화에서 지금 말씀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기도 한 게 이 마샤 게이 하든이 연기한 카모디 부인의 말은 평상시라면 아무도 이 사람 말을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이 광기 어린 광신도였던 그런 느낌이 들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데 그게 때에 따라서 너무 우스꽝스럽게 보일 정도니까.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 상황에서 어떤 이 괴생명체가 어떻게 생겨서 이 모든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사람들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극도의 혼란상 속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펴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혐오와 공격과 폭력을 사용해서 자기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 심리를 잘 이용하는 사람한테 휘둘리기가 쉽죠.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그런 인물이 바로 카모디 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영화에서 이제 카모디 부인의 최고 연기는 화장실에 혼자 들어가서 기억나시죠? 네,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뭐 기도도 했다가 눈물도 흘렸다가 하는데 혼자서 마음을 추스리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안 나오니까 다른 여자가 와서 혹시 도와줄 거 없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을 모욕을 주면서 손가락으로 막 그건을 퍼붓지 않습니까?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때부터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인데 이 영화 속에서 보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신체 부위는 두 개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는 입, 또 하나는 집게 손가락. 네, 집게 손가락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카모디 부인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특정 사람을 이렇게 딱 지적을 해서 그것이 군인이든 아니면 주인공의 아들이든 지적을 해서 희생제물로 삼게 만들면 그 미친 그 광기에 휘둘린 또 다른 사람들이 군중 심리로 가서 끔찍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정말 종교적인 사악함의 어떤 극한을 보여주는 그런 마샤 게이 하든의 뛰어난 연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후반부에 정말 통쾌한 장면이 있죠. 만약 이게 아침 드라마라면 가장 시청률이 높을 것 같은.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데 네, 인물한테는 불행이겠지만 또 이런 영화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비관주의적인 전망이 흐르고 있는 영화 속에서 그나마 통쾌하다고 그럴까요? 근데 그만큼 또 몰입해서 봤다는 게 연기가 정말 좋았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네, 마샤 게이 하든은 워낙 연기 잘하는 배우예요. 8위 가겠습니다. 트레이닝 데이의 알론조. 네, 알론소 해리스라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부패 경찰? 이 악역 역사에서 이 부패 경찰의 수많은 캐릭터들이 있어요. 부패 경찰이 또 어떻게 생각하면 연기 잘하는 배우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놀이판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아요. 트레이닝 데이가 의외로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받았는데 안 보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영화가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때 제가 이제 이 두 사람 인터뷰도 했었거든요. 에단 호크는 생각보다도 더 원래 그렇게 보였지만 더 조용한 사람이었고 덴젤 워싱턴은 그 기자회견장에서도 카리스마가 굉장했었어요. 이 덴젤 워싱턴은 이미 이 영화를 찍을 때도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미국 그 흑인 배우들 사이에서 약간 경외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워낙 그 성취를 하는 어떤 정도라거나 연기력도 뛰어나고 또 자기 스스로의 어떤 경력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태도라거나 이런 면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배우인데 악역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덴젤 워싱턴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이미지를 사실은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케이스이고 더 재밌는 것은 이 영화를 편견 없이 만약에 보시게 되면 누가 주연이고 누가 조연이냐 말하면 굳이 얘기하면 에단 호크가 주연이에요. 에단 호크를 압박감을 가하면서 그를 제대로 이제 트레이닝 데이니까 말 그대로 루키를 못 살게 구는 그런 악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게 덴젤 워싱턴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덴젤 워싱턴이 조연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후보에 덴젤 워싱턴이 올랐고 아카데미 나무조연상 후보에 에단 호크가 올랐어요. 압도적인 연기를 덴젤 워싱턴이 펼쳤다. 그 다음에 덴젤 워싱턴이 아카데미 후보에 오른 게 거의 한 10여 번 가까이 되는데 나무주연상을 받은 건 한 번밖에 없어요. 조연상 한 번 받고 주연상 받았는데 그게 바로 트레이닝 데이입니다. 네. 이 영화에서 연기 중에서 이제 후반부에 이르게 되면 어떤 장면이 있나 하면 이제 이 사람의 마각이 다 드러나서 수많은 어떤 군중들 사이에서 이게 어떤 사람인지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그에게 등을 돌려서 에단 호크가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뚜벅뚜벅 걸어나게 되면 자기가 조금 전까지 트레이닝 데이로 가르쳤던 그 신참인 제이크 이름을 계속 이렇게 부르다가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게 되니까 더군다나 상대방이 권총으로 자기를 겨누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 완전히 욕설을 하면서 폭주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배우의 어떤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테크닉이 뛰어난지를 사실은 그대로 볼 수가 있는 장면이고요. 뭐 그런 대사도 있어요. King Kong ain't got shit on me.
이런 대사 같은 것들도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이상한 대사잖아요. 근데 이 배역과 덴젤 워싱턴의 연기는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유명한 대사가 됐어요. 부패 경찰, 악과 싸우다가 악보다 더한 악이 되어버린 케이스. 그런 대사가 등장하는 거 기억나는데 To protect the sheep, you got to catch the wolf. And it takes a wolf to catch a wolf. You understand? 타락한 부패한 경찰의 어떤 강렬한 파워를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위는요. 킬링디어의 마틴 베리 키오건입니다. 이 킬링디어는 말하자면 부조리극 같은 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요르고스 란티모스 영화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영화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일단 그 영화 자체는 굉장히 사실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그 세계에서의 물리법칙이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상의 세계이지 않습니까? 무슨 타노스가 나오고 이런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어떤 전제 조건 하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어떤 가족 간에 일어나는 비극을 보여주는 영화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제대로 이 영화를 느끼기 위해서는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전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영화가 충분히 우리를 몰입시키지 못하면. 근데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마틴이라는 인물은 그 전제 같은 인물입니다. 베리 키오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다만 배우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마스크나 이런 표정이나 어떤 말톤이나 이런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개성이 있고 그 개성 하에서 이 베리 키오건이 어떻게 연기하냐면 톤도 별로 안 높이고 화도 안 내고 크게 소리를 지르지도 않고 굉장히 단조로운 톤으로 무시무시한 대사를 계속 읊게 되죠. 영화의 초반부 보시게 되면 의사인 당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날지 콜린 페럴한테 일어날지를 당신이 시간 없다니까 빨리 얘기해 줄게요 한 다음에 4단계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걸 그냥 차분하게 무슨 학교 갔다 와서 무슨 성적 몇 점 받았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베리 키오건이 그 연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 맨 마지막에 그러잖아요. There, I said it as quickly as I could. 그 장면 굉장히 무섭고요. 또 보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느끼겠습니다만 스파게티 먹는 장면 약간 좀 징그럽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섬뜩하기도 하고 하면서 스파게티를 이렇게 돌돌 이렇게 포크로 돌려서 먹는 장면, 그러면서 어떤 기이한 이상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 배역 자체, 그 다음에 이런 캐릭터나 이야기 자체를 만든 요리고스 란티모스도 참 대단하다. 물론 작가도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이게 베리 키오건이 아니면 이 연기를 이렇게 살려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또 너무 과장되게 했어도 되게 이상했을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베리 키오건이 맡고 있는 마틴뿐만 아니라 모든 배역들의 연기를 다 감독이 철저하게 톤다운 시켰어요. 그 영화 속에서 벌어진 일은 처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인물들은 마치 인형 같은 연기를 일부러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속에서 특히 이제 베리 키오건이 보여주는 압도적인 이 모든 이야기를 믿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전제 역할을 하게 되죠. 인터넷과 IPTV 온갖 할인 난무하죠. 이런 할인은 기본, 딴 곳에는 없는 할인까지 받아야죠. 무려 30% 추가 할인 받는 너슬림 요금제. 네, 아직도 앞길이 창창한 베리 키오건이었습니다. 6위는요. 퍼펙트 케어의 CEO 말라 그레이슨이죠. 로자먼드 파이크. 네, 로자먼드 파이크는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 가장 매력적인 여성 악역들을 창조해내는 배우인 것 같아요. 뭐 나를 찾아줘 보면 사실은 이제 두 영화 중에서 사람들이 더 훌륭하다고 평가하는 게 나를 찾아줘인데 연기로만 따지면, 악역 연기로만 따지면 저는 퍼펙트 케어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나를 찾아줘에서도 정말 뭐라고 할까요? 도저히 악으로 보이진 않았는데 초반에 보면 오히려 피해자로 보였는데 뒤로 가면 무시무시하잖아요. 이중적인. 네. 근데 이제 그 영화에서 그 캐릭터를 워낙 잘한 건 이제 로자먼드 파이크가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영화 자체가 워낙 뛰어나고요. 영화로만 얘기한다면 이 영화보다 그 영화가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뭐라고 할까요? 악역에 대한 숙련도라고 그럴까? 테크닉이라고 그럴까? 이런 측면에서는 퍼펙트 케어가 더 뛰어난 연기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훨씬 더 전형적이면서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 악당인데 그 악당을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죠. 거의 원맨쇼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사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상대는 러시아 마피아 아니에요. 근데 러시아 마피아하고 이제 맞짱을 떠서 전혀 굴하지 않고 그들과 어떤 합의를 통해서 훨씬 더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자 역할인데 중간에 보면 이제 물속에 수장이 되지 않습니까? 차와 함께. 근데 거기서 이제 천신만고 끝에 바깥으로 나와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그 상태에서 또 상대방의 차를 탔을 때 그 차의 차 번호를 외워두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네. 그래서 근처에 있는 굉장히 작은 아마 주유소에 붙어 있는 그런 구멍가게 같죠? 옷을 사서 남자 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고 젖어 있는 노란색 투피스를 벗고 빨간색 방금 전에 산 걸 입는다든지 우유를 마신다든지 그 와중에도 손목에다가 방금 전에 외웠던 차 번호를 적는다든지 그리고 나 택시 타고 가잖아요. 계산 치르고 나서 이런 걸 보면 이 캐릭터가 어떤 건지를 사실은 이런 간단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연기를 통해서 이 캐릭터가 얼마나
강력하고 물러섬이 없는 캐릭터인지 너무 잘 보여주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장르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악역이다라고 하면 보통 가장 흔한 것이 뭔가 하면 파무파탈이에요. 파무파탈이라는 것은 자신이 갖고 있는 섹슈얼리티를 무기로 해서 남성 캐릭터를 파멸시키는, 보통 이렇게 보통 악역들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퍼펙트 케어에서 로자먼드 파이크는 굉장히 뛰어난 용모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전혀 섹슈얼리티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무서운 것은 남성을 유혹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어마어마한 담력을 갖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 사람 자체가 남을 완전히 찝자먹을 만큼 굉장히 사악한 두뇌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무서운 캐릭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성 캐릭터를 활용하는 방식으로도 사실 기존에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 지점에서 훌륭한 성과를 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온갖 험한 말을 하다가도 뒤돌아서서 프로 직업인으로 바뀐 다음 갑자기 가식적인 웃음을 띠면서 그렇게 돌변하는 모습이, 그렇죠. 그런 가식적인 웃음도 사실은 장르적으로 연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르적인 연기가 이 영화에 굉장히 잘 맞는 부분들이 있는, 이 영화가 엄청나게 깊게 이야기를 만들고 캐릭터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영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화에서 어울리는 딱 그 정도의 테크닉과 그런 어떤 화려한 그런 액센트를 찍는 연기와 이런 걸 통해서 시종 악역으로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드디어 베스트 5입니다. 위플래시의 플래처 교수 J.K. 시몬스입니다. J.K. 시몬스가 연기했던 플래처 교수가 악역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까. 이 영화를 또 이제 굉장히 진심으로 어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위대한 스승에 관한 얘기,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천재가 된 사람들은 고마울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한국에서 그렇게 또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역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악역인데 너무 매력적인 악역이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극 중에서 몇몇 장면으로 본다면. 근데 이 캐릭터는 굉장히 강력한 자기의 능력도 갖고 있고, 예를 들면 제자들로 하여금 연주하게 할 때, 연습할 때 딱 5마디만 들으면 알아요. 걔가 얼만큼 연습을 했는지, 얼마나 훌륭한지, 이럴 정도의 뛰어난 능력이 있는 데다가 자기 확신이 굉장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성공에 대한 집념으로 상대를 강하게 담금질하는 그런 교수라고 말할 수 있죠. 이 교수는 영화에서 J.K. 시몬스가 연기를 워낙 잘하는데, 이 캐릭터를 정말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두상부터 빡빡 머리가 주는 어떤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고요. 옷도 항상 검은색만 입어요. 카리스마 가득하게. 거기다가 포즈도 엄청나잖아. 이거 있잖아, 이거 엄청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제스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 캐릭터를 조각하고 있는데, 영화에서 그 가장 무시무시한 장면은 첫 번째 연습하는 장면이죠. 이 주인공이 가서 처음 교수가 오라고 그래서 들뜬 마음에 가서 보고 있는데 중간에 박자를 틀리게 되는 애를 따기를 때리면서, 박자에 맞춰서 따기를 때리면서 상대를 담금질하잖아요. 지금 너 박자를 끌었어? 아니면 네가 박자를 빨리 들어왔어? 라고 하면서 상대를 계속 윽박지르는 장면을 보면 거의 공포영화처럼 느껴지는, 얼굴 근육 전체를 다 사용해서 그렇게 내 앞에서 선생님이 나를 정말 윽박지르면서 심지어는 폭력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 정말 죽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면접 보러 갔을 때 면접관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바로 뛰쳐나가죠. 그렇죠. 근데 이 인물이 영화 속에서 딱 한 번 다른 색깔의 옷을 입고 나오기도 하고 딱 한 번 온화한 모습으로 피아노를 연주한 다음에 어떤 얘기를 마치 주인공을 향해서 좋은 말을 해듯이 어떤 새로운 제안을 해주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함정이었던 거 아니에요? 동밥의 맨 마지막 장면은 뭐라고 할까요? 서북에 등장하는 두 명의 악당이 서로 권총으로 결투하는 장면처럼 저한테는 느껴져요.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결국 모든 것은 플래처 교수의 손바닥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 J.K. 시몬스가 연기했던 플래처 교수는 이 영화에 정말 거대한 어떤 어마어마한 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끌어들이는 어떤 인력이 어마어마한, 정말 블랙홀에 가까운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에너지의 소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벌써 4위입니다. 마스터즈 거친 녀석들의 한스란다 대령이죠. 크리스토프 발츠. 크리스토프 발츠는 이제 많은 분들이 뛰어나게 연기하는 배우라는 걸 또 팬들도 많고 그런 상황이 됐지만, 국제적인 무대에 크리스토프 발츠가 제대로 알려진 게 이 영화 처음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로 TV 시리즈나. 네, 본국에서 했었겠죠. 오스트리아가 배우니까. 네.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진 배우는 아니었는데, 타란티노가 정확하게 사람을 쓰는 그런 용인술이 있는 그런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쿠엔틴 타란티노 영화들이 일단 악역들이 다 훌륭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보면, 쿠엔틴 타란티노가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가장 흔한 방식은 죽어 마땅한 사악한 누군가를 만들어내요. 그런 다음에 죽어 마땅한 놈을 죽이는 얘기예요. 나치 같은. 그게 나치든 인종차별주의자든 아니면 무슨 성차별주의자든 이런 사람들 한 다음에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그걸 응징하는 얘기니까. 그래서 깔끔하네요, 영화가. 그래서 이제 오락성이 뛰어나다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란티노 영화에서 재밌는 훌륭한 악역들이 너무 많아요. 킬빌에 나오는 악역들 다 훌륭하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데스프루프에 나오게 되면 커트 러셀이 연기했던 악역도 훌륭하게 되고, 그리고 뭐 초반
초반 영화들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다음 장고에 등장하는 캔디로 나오게 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도 훌륭하잖아요. 이 모든 타란티노의 훌륭한 악역 중에서 가장 훌륭한 악역은 바로 마스터즈에 등장하는 이 한스란다 대령이 아닌가 싶습니다. 타란티노 영화에서 액션이 일어나는 순간은 굉장히 전광석화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어마어마한 액션들이 일어나고 그 전까지는 긴 수다로 이루어진 장면들이 많아요. 근데 이 영화는 아예 시작부터 어떤 한적한 프랑스 농가에 나치 대령이 와서 뭔가를 이렇게 물어보기 위해서 두 사람이 한적한 농가에서 더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걸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두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에피소드가 너무 뛰어나서 이 자체로 저는 굉장히 탁월한 한 편의 단편 영화처럼 보이거든요. 챕터 1. 네. 근데 제가 볼 때 이 크리스토프 발츠가 연기했던 이 한스란다라는 나치주의자는 나치즘 자체에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렇게 막 몰입해서 이것만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게 나치즘이든 뭐 아니면 다른 공산주의든 아니면 또 다른 뭐 무엇이든 상관없고 기회주의자. 기회주의자이면서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도취가 돼서 자기가 성공을 하잖아요. 혹은 자기의 유능함을 과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스스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의 첫 장면도 보시게 되면 그 농가에 갔는데 그 농가 어딘가에 이 사람이 유대인들을 숨겨놓았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처음부터 알고 있는데 처음에 가면 마치 그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약간 딴 얘기 하다가 상대를 가지고 노는 거죠. 고양이가 잡은 쥐를 죽이기 전에 가지고 노는 것처럼. 그러다가 점점 압박하다가 영화가 클로즈업이 되면 그 전까지 실실 웃으면서 하던 얼굴이 확 변해서 상대를 강하게 몰아붙이죠. 그러면 상대는 공포에 질려서 결국 유태인들이 어디 있는지를 말을 해주거든요. 그럼 그 얘기를 한 다음에 한스란다 연기를 하게 된 크리스토프 발츠를 보면 웃음 때문에 어쩌지 못해요. 너무 자기는 즐거워서. 왜냐하면 드디어 또 통했구나. 나는 역시 끝내주지. 이런 식의 도취감 같은 걸 보여주게 되는데 그 장면 마지막에서 그 유대인 가족 중에 한 명인 쇼사나가 탈출해서 달아나거든요. 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부러 안 쏘죠. 또 보자고 하면서. 네, 르부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쇼사나 이런 다음에 실제로 나중에 보게 되죠. 이 인물은 자기 어떤 유능함을 보여주거나 능력을 보여주거나 성공을 하기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죠. 사람을 죽이는 걸 수도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러는 자기 스스로가 너무 대견하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 연기를 크리스토프 발츠가 탁월하게 연기를 하는데 이 다음에 나오게 되는 장고하고 비교해 보세요. 진짜. 완전히 다른 연기잖아요. 천혈구리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크리스토프 발츠가 얼마나 뛰어난 배우인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네, 베스트 3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실 것 같은데요. 왜 그래요? 이 배우가 안 나왔을까? 일단 3위는 조금 의외일 수도 있죠. 모르죠. 3위가 뭐죠? 네, 자, 3위 가겠습니다. 갱스 오브 뉴욕입니다. 네. 다니엘 데이-루이스.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뭐 영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배우 중에 한 명이죠. 오스카만 3번. 오스카라는 어떤 그런 상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이는 그런 수상 실적도 그렇지만 영국 배우의 위대함을 얘기할 때 지금 가장 먼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다니엘 데이-루이스인 것 같고요. 배우 자체가 굉장히 신비롭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사생활도 잘 모르겠어요. 연기를 위해서 태어난 것 같은 그런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요. 어쨌건 이 영화의 갱스 오브 뉴욕은 저도 이 영화의 처음 극장에서 봤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첫 장면을 보고 나면 막 소름이 끼쳐요. 이게 무슨 공포영화도 아닌데 1840년대 50년대쯤에 어떤 미국에서 뉴욕주에서 19세기 중반에 아일랜드에서 집중적으로 미국 동부지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왔었거든요. 제가 이전에 그 인구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새로 오게 된 아일랜드 이민과 거기에 훨씬 더 이전부터 와 있었던 토착민들이 있지 않겠어요? 양자 사이에서 싸우는데 19세기면 총도 있었을 텐데 총으로 안 싸우고 네. 무슨 뭐 도끼, 북한전을. 네, 칼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약간 이렇게 사각형 가식도 있잖아. 이런 거 들고 양쪽이 싸우는 걸 보면 정말 그 장면 자체가 주는 공포감이 굉장한데 그 핵심이 바로 이쪽 그 토착민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갱스터들의 어떤 두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영화 속에서는 이제 도살자 빌이라는 별명으로 나오고 빌 더 버처. 그렇죠. 이 다니엘 데이-루이스입니다. 다니엘 데이-루이스는 딱 영화를 보면 이게 19세기 중반이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스타일의 인물을 아는 것 같아요. 바로 로마 시대의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폭군들, 뭐 칼리귤라라든지 혹은 네로라든지 이런 인물처럼 느껴지고요. 상대방들을 어떻게 지배할 줄 아는데 어떻게 지배를 하냐면 공포를 주입시켜서 지배를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 보면 막 칼 막 집어던지잖아요. 예, 돼지에다가 막. 돼지에다 이제 칼을 꽂으면서 연습도 하고 동양에서는 황정민밖에 없고요. 곡성에서 보면 돼지에다가 딱 이렇게 시카로 찍어가지고 서양에서는 진짜 다니엘 데이-루이스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면 무시무시한데 초반에도 보면 이 인물이 워낙 그 엄청난 사악한 인물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할 때 발부터 보여주죠. 눈 위에서 발을 이렇게 비비는 모습부터 보여줘서 쫙 위로 올리면 일단 범상치 않아요. 머리에 실크햇 같은 거 쓰고 있고 비콜로접해서 한쪽 눈만 보여주는데 한쪽 눈이 약간 다른 눈이죠. 여기 칼로 막 두드리잖아요, 나중에. 그리고
양쪽에 한쪽엔 큰 칼, 한쪽에는 작은 칼 이렇게 두 손에 쥐고 연설을 시작하죠. 전투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그런 걸 보면 딱 시작할 때부터 저 인물이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엄청난 파워를 가진지를 영화가 보여주는 거예요. 또 그런 상황에서 정확히 그런 파워를 체득하는 연기를 또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하기도 하죠. 아버지를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자기한테 오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상대한테 칼도 집어던지고 결정적으로 박치기 하지 않습니까? 박치기를 연달아서 하는데 그 장면 무시무시한데 상대방 박치기를 하니까 자기 피도 머리가 터지고 상대방도 또 머리가 으깨지고 이러니까 얼굴이 피범벅이 된 채로 상대를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장면 같은 걸 보게 되면 와 정말 지옥에서 살아온 것 같은 캐릭터 그런 느낌을 주죠. 도살자 빌이라는 별명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것을 또 더군다나 다니엘 데이루이스가 연기하니까 이런 정말 무시무시한 악마적인 캐릭터가 탄생하지 않았나 싶어지기도 합니다. 2위 가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짐작 가시죠? 히스레저. 진짜 못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1등이 보통 이런 리스트가 많아요. 많은데 리스트를 보게 되면 보통 히스레저를 1위로 꼽는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댓글에 히스레저가 2등이라니 뭐 이런 영화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 거니까 2등이라고 해서 못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10위도 엄청나고 이건 21세기를 통틀어서 10개의 캐릭터니까 진짜 훌륭한 연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재미를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그런 과정에서 또 이제 정체성이 드러나기도 하죠. 저 같은 사람의. 히스레저의 다크나이트는 정말 이 조커 연기는 위대한 연기죠. 엄청난 연기죠. 앞으로 한 30년쯤 지나도 악역 얘기하게 되면 만약에 우리 33주년에 무슨 21세기 최고의 악역을 뽑는다 하더라도 들어갈 거예요. 히스레저는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서 이 영화 자체가 어떤 아무도 훼손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위치까지 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조커라는 캐릭터는 정말 신비한 캐릭터예요. 신비하다는 게 꼭 좋다는 뜻은 아니니까. 영화에서 자기 기원에 대해서 2번을 얘기하는데 서로 다른 기원을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이 캐릭터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의 히스레저의 연기는 뭐라고 할까요? 불 같은 얼음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약간 일부러 모순 형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슨 네모난 동그라미 이런 표현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역설적으로 표현하면 불 같은 얼음을 연기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악하고 차갑지만 굉장히 아이 같고 천진하고 나쁜 의미에서 그러면서 장난도 즐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영화에서 그 병원을 폭파시키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간호사복을 입고 폭발을 시킨 다음에 걸어 나오는데 자기가 제대로 터뜨려야 되는 데가 안 터진 거예요. 그래서 왜 한 번 터지고 제대로 안 터지지 해서 기폭제를 계속 이렇게 누르다가 뒤늦게 뒤에 폭발이 딱 터지게 되면 자기도 깜짝 놀라면서 뛰어나가는 장면으로 그 장면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 장면에서 이 히스레저 연기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 당시엔 어떤 소문까지 있었냐면 기폭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두 번째 거를 막 누르다가 실제로 터지니까 놀라가지고 그런 거다 라는 그런 소문까지 있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그런 어마어마한 실제로 더군다나 병원을 폭파시키면서 찍었잖아요. CG가 아니라. 그런 위험한 장치에 이걸 누르는 것을 배우한테 기폭장치를 누르게 해서 터지게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뒤에서 또 다른 특수효과를 담당하는 스태프들이 했겠죠. 사람들이 그런 루머가 나올 정도로 연기력이 뛰어난 거죠.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 이 캐릭터가 그렇게 장난스럽게 막 기폭장치를 누르다가 왜 안 되지? 이런 마음도 있다가 그러다 터지면 뒤늦게 막 아이고 신난다고 아이들끼리 막 웃음소리를 보면서 또 무서워하면서 뛰어가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죠. 서양 역사에서 이제 우리가 악을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비유된 동물은 뱀이란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 보면 끊임없이 입을 사용하는 연기를 하는데 혓바닥을 하는 거. 그렇죠. 계속 혀를 날름거린다거나 입맛을 짭짭거리면서 다시는 소리를 낸다거나 입을 이용해서 계속 말할 때마다 입에 추임새를 계속 넣는단 오물거리죠.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 장난스럽게 후일담도 있어요. 특수효과를 통해서 조커는 입이 찢어진 인물이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특수분장을 해서 특수분장이 자꾸 떨어지다 보니까 침을 발라서 붙였다는 거예요. 그런 후일담도 있는데 그것만으로 얘기하기에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전 모사하는 것 같은 그런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히스레저는 정말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타락하게 만드는 그야말로 성소에 나오는 뱀 같은 거예요. 그런 연기를 너무 천연덕스럽게 잘하기도 하고 영화에서 이제 그 1대1로 배트맨한테 린치를 당하는 그러면서 취조실에서 취조를 당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얻어맞는 건 조커인데 배트맨이 계속 수세에 심리적으로 엄청 몰린다는 걸 보여주는 뛰어난 연기력을 보여주게 되고 쓰러질 때마다 안 아픈 게 아니죠. 인간이니까. 근데 떨어지면서 막 탁자 위에 막 내리꽂으면 거기다 막 아파하면서도 막 까르르 웃고 뭐 웃음을 터뜨렸다가 상대를 조롱했다가 막 여러 가지로 오가게 되는데 히스레저 연기가 참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히스레저가 가장 뛰어난 연기가 다크나이트하고 브록백 마운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두 연기를 비교해보면 히스레저 정말 아깝다 이런 생각해요. 브록백 마운틴에서도 연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도저히 같은 배우라는 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악역의 연기를 자기만의 어떤 것으로 해낸 더군다나 조커는 선배들이 다 엄청난 배우들이었어요. 잭 니콜슨이나. 잭 니콜슨보다 히스레저 연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탁월한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대망의 1위 가겠습니다.
단발머리의 살인마죠. 하비에르 바르뎀이 연기한 안톤 쉬거입니다. 처음에 이제 안톤 쉬거라는 그 캐릭터 이름을 이 영화를 보면 잊을 수가 없잖아요. 안톤 쉬거라는 이름은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안톤은 있지만 어디 국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영화 속에서도 그렇고 원작 소설에서도 이제 외국인으로 나와요. 그 실제로 영화 속에서도 하비에르 바르뎀 자체가 이제 스페인 배우이기도 하지만 극 중에서도 약간 발음이 다른 사람으로 설정돼 있어요. 외국인으로. 네, 쉬거가 CHIGURH라고 쓰는데 당시에도 이 쉬거라는 이름을 저도 처음 들어봐서 저는 틀림없이 여기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검색도 해보고 그랬는데 일단 안톤 쉬거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든 이름으로 넣었는데 그럴 정도로 굉장히 이상하고도 특별한 이름을 일단 이 캐릭터에 부여를 한 건데 하비에르 바르뎀의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 등장하는 안톤 쉬거는 이제 저는 최고의 악역이라고 생각하는 게 캐릭터를 연기하는 배우의 거리감이라고 그럴까? 이게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이 안톤 쉬거라는 캐릭터는 쉽게 얘기하면 이 트레이닝 데이 같은 그런 데 등장하게 되는 이 악역은 배우가 여기에 딱 붙어서 연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하비에르 바르뎀은 캐릭터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 정도 스탠스를 두고 계속 이렇게 연기를 해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그래서 이 캐릭터한테는 우리가 이입하기도 어렵고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느끼지만 이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일종의 관념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악의 거예요. 관념. 그렇죠. 이제 악이라는 것이 무엇이 악이냐라고에 대해서 악에 관한 수많은 어떤 그 얘기들이 있을 수 있고 철학적인 논증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보다 보면 이 안톤 쉬거라는 악은 제가 볼 때는 무의미라는 악, 우연이라는 악이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동전을 던지죠. 이 캐릭터가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한심하거나 나한테 거슬리는 인간이 있어요. 그럼 악당이면 어떻게 할까요? 죽여버리겠죠, 바로, 그냥. 예. 근데 이 캐릭터는 동전을 던져거나 상황이 판단이 돼가지고 지금 던지면 다른 사람이 올 것 같으면 안 죽여요. 원칙이 있네요. 네, 원칙이 있죠. 영화에서 바로 그런 얘기를 우디 헤럴슨이 하죠. 영화에 등장하는 칼슨이라는 인물이 그런 얘기를 해요. He's a peculiar man. Might even say he has principle. 그 원칙이 뭐냐면 무의미의 원칙 혹은 우연의 원칙.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칙이 없는 것하고도 같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걸 철두철미하게 적용을 시켜버리면 어떤 일이 되나 벌어지냐면 우리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우연이라면 노력할 이유도 없고 내가 이 사람을 특별히 사랑할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모든 게 우연이니까. 근데 그 우연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인물이 안톤 쉬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인물이고 그거를 또 하비에르 바르뎀이 어떻게 연기하냐면 이 공포의 헤어컷부터 시작해서 이 단발머리부터 시작해서 네, 단발병 치유하려면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한 방에 치유됩니다. 네,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인물이 다니고 다니는 무기도 엄청나잖아요. 캐틀건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솥대를 도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굉장히 이상한 것을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니까 그것 자체가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어떤 급한 상황에서도 영화에서 한 번 정도 뛰지를 않아요. 서두르지도 않고 항상 걸어 다니고 이 인물이 사람들을 죽이는 이유가 뭐냐? 원한이라던가 분노라던가 이런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갱스 오브 뉴욕에 나타나는 이 인물은 본인 스스로가 분노를 칼로리로 삼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인물은 그냥 일이니까 그 일을 하는 인물이에요. 고용된 킬러란 말이에요. 고용됐기 때문에 자기가 그 사람을 잡아야 돼. 그럼 무조건 잡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거슬리게 되면 동전을 던지죠. 근데 동전이 던져서 안 죽는 걸로 나오면 또 안 죽여요. 이럴 정도로 정말 이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판단할 수 없는 도무지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검은 어떤 늪과도 같은 그런 인물이라고 할까? 하베르 바르뎀의 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서의 연기는 주유소에 들어가서 기름값 내려고 들어갔다가 한적한 시골 마을의 주유소의 그 할아버지인 주인이 오랜만에 손님이었으니까 이렇게 마음 풀어주려고 이렇게 말을 몇 마디 던졌는데 그 인사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동전을 던지게 하고 만약에 제대로 나왔으면 죽였겠죠? 제대로 안 나와서 결국 안 죽이고 떠나는데 그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한 거라고 해봤자 기껏해야 견과류 좀 먹다가 목이 좀 막히니까 컥컥 한번 됐다가 중간에 비닐봉지 한번 이렇게 봉지를 놨다가 손 뗀 게 전부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봐도 그 장면은 정말 무시무시하죠. 음악도 없고 그냥 고르라고 just call it. 그러면서 그것을 윽박지를 때 상대방은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살떨려고 이제 불게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운이 좋아서 2분의 1의 확률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어쨌건 그 장면에서의 이 안톤 쉬거의 연기를 보게 되면 악역을 연기할 때 많은 배우들이 테크니컬하게 오버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인물의 사악함을 비정상적인 것을 과시하잖아요. 그 정반대 가장 낮은 온도로 인물을 가장 작은 미니멀리즘으로 무시무시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탁월한 경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의 하비에르 바르뎀의 연기를 저는 21세기 최고의 악역 연기로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다뤘던 영화들도 꽤 있는데요. 그렇죠? 좀 신선한 영화들도 몇 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BTV에서 많은 영화들 보실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오늘 가장 아마 잘 많이 안 보셨던 영화가 트레이닝 데이 아닌가 싶고요. 어떤 정통 그 형사 영화의 어떤 제대로 된 악역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걸 한번 맛보실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가 워낙 훌륭하니까 그럼요. 이 기회에 한번 데어 윌 비 블러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평론가님 추천하신 영화 트레이닝 데이 그리고 데어 윌 비 블러드는 BTV
그리고 모바일 B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원관님 이따가 네네. 또 썸네일 찍으셔야 되는데 네. 지난번 썸네일에 비견될 만한 썸네일 네.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떤 멋진 칼부림을 보여주실지 보자마자, 저희가 네. 기대하겠습니다. 떡 썰고 싶다는 생각이 또 드네요. 석공이신가요? 글쎄 말이에요. 네. 다음에 또 쌈박한 기획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어! 제가 영화를 다 챙겨볼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플레이챗. 회사의 모니터도 펜션 구형 TV도 모두 스마트해져. 통화 검색부터 시청까지 플레이챗 하나로. 홍현민 씨, 네. 회사에서 뭐해? 아닙니다 팀장님.